오늘도 하태경입니다. 예, 토론회를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준수를 좌석은 옆자리 한 칸씩 비우시고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편하시더라도 토론회가 끝날 때까지 마스크를 모두 착용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는 진동이나 오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정의기억연대 사태의 시사점과 위안부 운동의 새로운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참석하신 분들은 국민을 위하는 시간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진행은 주최자이신 하태경 의원님께서 진행과 인사 말씀 같이 해주시면서 본격적인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김미애 의원님 오시네. 윤희숙 의원님 벌써 와 계시고, 윤 의원님도 이쪽으로 와서 좀 앉아 계시죠. 내가 금방 보내드릴게. 여기 정말 대한민국은 놀라운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성역이 없다는 것을 이번 사건을 통해서 제3 확인했습니다. 정의연, 정대협이라고 불리던 단체, 위안부 운동하던 단체는 최고의 성역이었습니다. 성역이 존재해서 안 되는 이유를 이번 정의연 사태가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역이 그 속을 들여다보면 성스러운 게 아니라 썩었다. 속세의 성역이 존재하면 썩을 수밖에 없다. 감시를 받지 않으면 오히려 성스러워야 될 존재들이 공격당하는 정말 참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북한 인권 출신이기 때문에 탈북자들을 대변하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와 피해자를 대변하는 활동가 사이에 긴장 갈등 관계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인간 사이에 항상 벌어지는 문제입니다. 근데 탈북자와 위안부를 비교해 보니까 몇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이 생물학적 연령대의 차이입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은 본인의 문제가 불거지기 공개되기 시작한 게 그분들이 한 60대 이상 되었을 때 발생한 일이고, 탈북자들은 뭐 어린이부터 나이 든 사람까지 다양합니다. 숫자도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탈북자들은 북한 인권 활동가들한테 전혀 종속된 적이 없습니다. 본인들이 단체를 다 만들고 본인들이 또 뭐 다 네트워킹을 하고 펀딩도 하고 다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건강한 북한 인권 활동가들이 한국 사람이 주도하는 단체와 탈북자들이 주도하는 단체, 이분들은 대한민국 사람 아니라는 거 아닙니다. 또 좀 말을 하도 조심해야 돼서 뭐 한국 분인데 어쨌든 이런 건강한 이런 관계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호 경쟁을 하고. 근데 아마 이용수 할머니 같으면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그 시대가 굉장히 빨리 고령화되고 있어서, 우리 지금 김종인 대표가 80 아닙니까? 그런데도 뭐 정신적으로 제가 제일 젊다, 우리 당에서 제일 젊은 분이다 이야기했는데, 제가 보니까 위안부 운동 진영에서 이용수 할머니 정신이 제일 젊어요. 제일 젊습니다. 제가 그래서 생물학적 연령과 정신적 연령은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번 위안부 운동을 통해서도 확인했는데, 아마 30년 전에 이렇게 고령화가 빨리 되고 고령화가 되더라도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더 젊을 수 있고 이런 확신이 우리 사회에 있었다면 이용수 할머니가 아마 당시에 훨씬 더 훌륭한 위안부 운동단체를 만들었을 거라고 봅니다. 또 본인 그 이력에 위안부 인권 활동가라고 하더라고요. 피해자가 아니라 자기 본인이 활동가라고 주장을 하고 그런 활동을 해오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감히 이용수 할머니한테 조언을 드리자면,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단체를 만드세요. 저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운동은 새로운 흐름이 만들어져야 가능합니다. 새로운 흐름이란
그 흐름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결사를 할 때만 가능합니다. 이 기존에 썩어 빠진 위안부 운동을 정말 새로운 피로 대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용사 할머니가 새로 단체를 만드는 겁니다. 늦지 않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런 운동을 하지 않고 논평만 하듯이 하는 이런 식이라면은 아마 할머니 또 10년 지나서 후회하실 겁니다. 그때 왜 안 했을까? 그래서 오늘 저희 이 의원실에서 네 분의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이제 위안부 운동단체의 문제점을 비롯해서 새로운 이용수 할머니께서 또 새로운 위안부 운동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기 때문에 새로운 위안부 운동의 방향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저기 윤 의원님 갔나? 벌써 바로? 저 계시는구나. 마스크를 쓰고 있어가지고 인사 말씀 간단히 두 분 한 말씀 해주세요. 그래도 우리 경제혁신위원장님 간단히 한 말씀 해주세요. 아니 저 그 금방 나갈 거라서 인사를 안 드리려고 했고요. 이게 다른 행사 때문에 죄송하게 됐는데 이 주제에 되게 관심 많고 특히 우리 김경률 회계사님은 제 페이스북 친구라서 제가 제가 팬심으로 얼굴 뵈러 왔습니다. 그래서 좋은 토론 되시고요. 저는 나중에라도 그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김미애 의원 제 또 옆지역구입니다. 네, 저는 부산 해운대을 국회의원 김미애입니다. 저도 다음 주 수요일 이 유사한 주제로 토론회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좀 더 알고 배우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또 하나 저는 참 이상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생각을 계속 가지게 됩니다. 그래도 열심히 땀을 흘리고 가치 있게 살고자 하고 또 그 돈으로 누군가를 돕고자 했고 그 돈들이 취지에 맞게 제대로 쓰여지길 바라온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뭐 굳이 이런 단체는 아니지만 여러 소외계층에 계속 돕기도 하고 하면서 사실은 그 돈들 중에 일부가 헛되이 쓰여지는 것도 보면서 참 마음이 좋지 않았는데 이번 사건은 상상하기 힘들 만큼 글쎄 그런 순수한 마음들을 짓밟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태연하고 뻔뻔한 모습에 과연 제가 본 세상이 잘못된 것인가 할 만큼 또 이 국회 안에서 그런 분들이 또 국민을 위한 의정 활동을 한다는 것도 저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져야 하냐. 또 하나 그 상황에서도 또 하나 지금 후원의 계좌를 개설해서 투명한 정치 이렇게 운운하는 게 제가 잘못 본 건가? 윤명 의원이 그렇죠. 네. 본인이 그렇게 떳떳한가? 이게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잘못된 건가? 그렇지 않고서는 어쩜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상당히 놀랍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갈수록 힘든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정말 제대로 사회 구석구석에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인권 활동을 하시는 분이나 어려운 계층을 돕는 분들이 좌절하게 될까 봐 그게 염려됩니다. 그래서 본 뜻대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더 용기를 가지고 이 사회를 밝히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은 제대로 규명이 돼야 되고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은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론회를 통해서 좀 더 제대로 알려지고 이런 기준에 있어서는 정치적 이념이 다르다고 해서 다른 게 아닐 텐데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의 국민들이 그걸 보면서 절망하지 않고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좀 일찍 나가야 돼서 사진 조금만 찍고 듣겠습니다. 나가세요. 근데 금방 우리 시작하기 전에 마지막 이 말씀만 드릴게요. 오늘 여성가족부를 우리가 초대를 했습니다. 와야 돼서 그 이제 유관기관이어서 또 안 왔어요. 거부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그 정부 내의 정의원이 여가부가 그동안 정부 내 성역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여성은 약자를 지원하는 데니까 우리는
견제보다는 지원을 해야 된다 해서 여가부 상임위원회가도 뭐 대체로 상임위원회가 따지고 뭐 감시하고 하는 역할이 준데 그게 국회 역할이고 여가부는 가면 전부 다 도와주는 이야기밖에 안 했어요. 정부 내에도 성역이 있다 보니까 여가부가 이렇게 썩어버린 거예요. 뭐 언론 기사들 뭐 내가 다 반복하진 않겠지만 그래서 여가부가 계속 이런 식으로 되면 국민들은 여가부가 과연 존재해야 되는 곳인가? 정부 내 성역 해체 운동에 타겟이 되지 않게 여가부 장관님 저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갑니다. 아무튼 자체 내의 부패 스스로 좀 일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우리 기념사진 한번 찍고 시작하시겠습니다. 김경률 회계사님, 이선옥 작가님. 이선옥 작가님은 저하고 그 양성 갈등 해소 문제 저랑 같이 협력하는 파트너신데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길윤영 기자님 제가 처음 뵀는데 아무튼 제가 쭉 다 읽어봤습니다. 제가 큰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홍성필 교수님은 저하고 이제 북한 인권 운동 오래 같이 했는데 박사 논문을 위안부 문제로 쓰시고 지금 또 UN 한국인들이 좀 가기 어려운 UN 자의적 구금 특별 보고관 아직도 하고 계시 현직으로 사실 굉장히 모시기 어려운 분입니다. 네 분 모셨습니다. 감사 말씀드리고 김경률 회계사님 먼저 발제 시작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주최 측으로부터 처음엔 A4 두세 장이면 된다라고 해가지고 되게 안심하고 PPT 6장이면 되겠다 했는데 이렇게 왔으면 큰일 날 뻔했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은 A4 다 10몇 장씩 가져오셔서 무척이나 긴장했습니다. 조금 편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회계 문제, 자금 흐름 문제라고 하면은 되게 일반인 분들이 또 기자분들께서도 어렵게 접근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중소기업을 나갈 때 그리고 저도 이제 뭐 비영리법인 공익단체들 회계 자문을 많이 요청해서 나갈 때 어떻게 얘기하는지 그거부터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뭐 중소기업 그리고 뭐 공공단체 회계 책임자들에게 저는 통장 가져오라고 하고 일개표 작성하라고 해요. 그리고 이 말씀은 저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회계사들이 다 무슨 말씀을 하냐면 중소기업 가서도 일개표만 작성하면 여기 회계 부정 안 일어난다. 그리고 뭐 속된 말로 삥땅 사고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통장입니다. 이 통장을 보시고 이걸 읽지를 못하겠다, 뭐가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 단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아마 초등학생 정도라도 이 통장을 보면 자금 흐름이라든가 그리고 현재 잔액이 얼마이다 그리고 무슨 일로 나갔다 하는 거 모두 다 알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이제 이번 일을 기회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통장의 양식은 우리나라 모든 은행 그리고 전 세계가 다 동일한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쉽게 인지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통장을 보시면서 뭐 다른 이름들이 뭐 윤건영이 들어오고 하는 건 좀 읽으신 분들이 썩었기 때문입니다. 일단 한번 보시고 이게 이제 통장이고요. 저희는 이제 아까 일개표 말씀을 드렸는데 일개표가 이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별거 아니에요. 통장 흐름 그대로 똑같은 거죠. 지금 아직 포인터가 없어서 그러는데 통장과 뭐 똑같습니다. 입금 지출 놓고 그 내역들을 왼쪽에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맨 처음에 아까 앞장에서 한번 보실까요? 이 통장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1,100만 원이 들어오면서 시작했네요. 되게 독특하게 현금 입금으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한번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써져 있냐면 1,100만 원이 들어오고 478만 원이 5월 17일, 5월 24일 들어오는데 일개표에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대로 5월 17일 김용모 씨가 무크지 비용이라는 이름으로 1,100만 원을 맨 오른쪽 보시면 현금 입금을 하셨네요. 5월 24일 478만 원이 들어왔는데 강모 씨가 성북구청 용역비라는 이름으로 478만 원을 들어왔네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똑같이 돈이 나갔었을 때 5월 27일 날 250만 원이 나갔을 때 또 이렇게 기재하면 되는 겁니다. 누가 이해할 수 있게? 읽는 사람이 아무나 이해할 수 있게. 세 번째 5월 27일 날 백원모 의원실 용역비로 250만 원이 이렇게 나갔네요.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이렇게만 해놓으면 자금 사고 안 일어납니다. 어려운 일 아니고 저희
그리고 이 정도 작성하실 수 있는 능력은 뭐 엑셀 다룰 줄 아시면 누구든지 하실 줄 알 겁니다. 이 정도만 최소한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면 윤모 씨 이제 차명 계좌입니다. 아까 이거는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 이렇게인데요. 좀 이따 다시 돌아와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통장과 그 통장을 간단히 정리한 이걸 이제 일개표라고 하는데 이 정도만 있다라면 어떤 자금 사고도 안 일어난다. 실제 그렇습니다. 실제 자금 사고 절대 안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것에서 이제 제가 한번 3가지 정도만 지적을 해볼게요. 통장과 일개표를 정리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유지만 하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는데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냐면 저희들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해요. 실제 이제 중소기업을 가서 그다음에 단체를 가서 말하는 게 3가지 정도는 하지 말아라. 뭐냐면 현금 거래하지 말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그러니까 뭡니까? 어떻게 보면 단체가 아니고 중소기업 가면 이 이야기 쉽게 하는데 당신들 물품 대금 현금으로 받지 말아라. 그리고 뭡니까? 대금을 또 현금으로 받지 말고 현금으로 주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럼 통장에서 누락되게 되고 그리고 장난질을 치게 되니까. 사실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이 그런 장난 많이 칩니다. 약국에 물건 약품 납품하고 나서 현금으로 받죠. 현금으로 받고서 곧바로 본사 제약회사 통장으로 안 집어넣고 좀 끌고 저희들 전문용어로 카이팅 연날리기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삥땅들을 많이 치는데 여하튼 현금 거래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건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차명 계좌 사용하면 안 되겠죠. 차명 계좌 사용을 하게 되면 그 회사의 내부 통제 구조가 완전히 깨어져 버립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앞에 제가 뭐라고 했었냐면 통장을 가지고 그 통장을 모두 다 꼼꼼하게 이런 식으로 그대로 1대1로 정리만 해준다라고 하면 되는데 가지고 있는 회사 명의의 통장 외에 다른 통장이 있다라면 이런 내부 통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회사 사장이 단체장이 이 통장이 있는지 없는지 자금 거래가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버리는 거죠. 현금 거래와 차명 계좌가 있게 되면 그런데 문제는 정의연에서는 이와 같은 2가지가 모두 다 사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한번 제가 현금 거래의 문제점을 간단히 한번 써보면요. 현금 거래는 이를 외부적으로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모금함 553만 3,680원이 정의연이 2018년 연간 그 수요 집회에서 모금했다는 내용인데요. 사실 제가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553만 원이 아니고 5,500만 원을 거뒀는지 5억 5천을 거뒀는지 입증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누굽니까? 정의연 측에서는. 사실 이게 제가 냉정한 말이 아니라 이건 세무조사를 받는다거나 하면은 이건 본인 스스로 주장을 못합니다. 야, 너희 550이 아니고 5,500 거둔 거 아니냐? 5억 5천 거둔 거 아니냐? 한국일보에서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외국 현지에서 현금 모금을 한 정황들이 일부 이제 증언들로 나오고 있는데 입증을 반증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나오지만 내부적으로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모금함이 돌게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통제할 수 어렵다는 거. 중간에 모금함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일부 직원이 견물생심이라고 돈을 가져가게 됐다. 이거 통제할 수가 없는 거죠. 현금이 이렇게 돌게 되면. 그래서 일단 정의연은 이와 같은 현금 거래들이 빈번한 이것들이 내부 통제 구조의 상당한 취약점이고 자신들의 회계 투명성을 입증하기에는 주장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애초적으로. 이렇게 하고 이제 2번째는 문제는 이제 차명 계좌의 사용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중앙일보 이제 위원과 통화하면서 이건 좀 심각한 문제이다. 이거라면 조직의 존폐와 관련된 문제도 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이제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차명 계좌가 사용하는 게 어떠냐 그리고 심지어 운동권 인사는 관리였다 이런 말씀들을 하는데 이건 제가 봐선 좀 심각한 문제이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측 하단을 보시면 이 차명 계좌 사용과 관련해서 정의연 측의 설명 자료는 이와 같습니다. 맨 아래 2줄 읽어보겠습니다. 김복동 할머니 장례 조의금과 2018년 안전순 할머니 조의금은 금원의 성격상 기부금으로 볼 수 없고 모금된 금액도 1,000만 원 미만으로 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이와 같은 입장이고 지금 현재 그 정의연 설명 자료 아직 안 내려져 있습니다. 이렇고 일관된 입장으로 알고 있는데 윤미향 당선자가 한겨레 측의 보도에는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저 김복동 할머니 장례 조의금과 관련해서 개인 계좌로 윤미향 당선자 개인 계좌로 모인 돈이 1억 2,707만 8,520원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또 빈소 조의금도 또 있습니다. 더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둘이 지금 이제 완전히 상충되는 거죠. 두 주장들이. 이렇게 하고 여하튼 이제 차명 계좌 사용과 관련해서 이제 뭐 인사와 이제 페이스북으로도 저도 이제 화도 내고 했는데 운동권에서 시민사회에서 차명 계좌 사용하는 건 관례이다.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뭐 왜냐하면 차명 계좌의 주인을 명망가로 하게 되면 훨씬 더 모금이 다 많이 모이기 때문에 그래 왔었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정말 전 좀 그런 말씀 들을 때 좀 치욕스러웠습니다. 제 스스로 또 시민사회 일원으로서 그러면 안 되고요. 그리고 그 친구가 얘기하는 것 중에 쌍차 해고 노동자분들이 일일 찻집이라든가 그래가지고 여러 집회를 할 때 개인 계좌 모금한 걸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당시 중앙일보 기자와 이제 통화할 때도 그런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도 외부 감사 나갈 때 중소기업 외부 감사 나갈 때 그 회사가 종종 이제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 계좌들이 모두 다 압류 걸려버리는 경우 있습니다. 여러 소송으로. 그럴 때는 회사 계좌를 못 쓰니까 개인 계좌 쓰도록 저희도 허락을 합니다. 아니면 그 영업 활동이 불가능하니까 대신 그 통장, 그 계좌 전체를 우리가 입수하고 회사 계좌와 똑같은 통제 절차를 취하는 경우는 가능한 거죠.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쌍차 그 지부 같은 경우에는 모든 계좌가 당시 이제 압류돼 있고 지금 현재도 압류돼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이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라는 것 그런 식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이제 제가 두 가지 개인 계좌 통장과 일개표를 쓰는데 이 두 가지 것과 하나 마지막에 수입 지출 당연히 누락하면 안 됩니다. 이건 뭐 어떻게 보면 하나만한 소리인데요. 정의연 같은 경우에는 정의연 정대협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수입 지출을 누락하고 있습니다. 제가 노랗게 칠한 건데요. 노랗게 칠한 것 왼쪽 개가 실제 수령한 금액입니다. 정의연에서 2018년 19년 1억 7억 4,700, 2020년 5억 4,500 이와 같이 수령을 했고 정대협에서 1,600만 원, 1,500, 1억 5천, 3억 3천 수령을 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공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19년에 일부 이루어졌습니다. 뭐 사실 일부 이루어진 공시는 공시가 전부 안 이루어진 거나 뭐 다름이 없는데 이에 대해서도 이제 한 말씀 먼저 정의연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5월 28일 정의연 설명 자료에 따르면 국고보조금 일부 공시 누락을 인정하고 있고 그리고 뭐 이렇게 쭉 하고 있는데 제가 황당했던 건 그겁니다. 5월 28일 뉴스공장 이제 김어준 프로에서 최호윤 회계사라는 비영리법인 뭐 전문 회계사가 나오셔서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사실 정의연도 주장하지 않는 주장입니다. 보시면 노랗게 칠한 부분 거기에 보조금 금액도 있고 그런데 지출 항목에 보조금으로 쓴 금액과 후원금으로 쓴 금액들이 모두 구분되어져 있다. 모두 다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보조금 수입 지출이 빠지지 않고 다 공시되어져 있다는 건데 뭐 전 아무리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공시 안 되어져 있고 정의연조차도 안 돼 있고 왜 이런 분들이 이 와중에 이 시국에는 과거 이제 뭐 조국이라든가 최순실 때는 이런 방구하지 않던 분들이 전문 변호사라는 이름으로 이와 같이 설치시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이것뿐만 아니라 자꾸 이분들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공익단체 이분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2018년에야 공익법인 회계 처리 기준이 들어와서 이제까지는 일관된 회계 처리가 불가능했고 회계 처리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데 제가 주장하는 건 그겁니다. 이 자금 흐름 회계라고 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통장을 보고 읽고 하는 능력은 누구에게나 있듯이 쉽게 접근할 수 있듯이 공시를 누락한다든가 공시를 어긋나게 하는 것 이건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제가 오른쪽 써놓은 것을 보면은요, 뭐 한번 자금 흐름을 나타내는 가장 기초적인 문서가 통장이고 통장은 모두 다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대기업이든 구멍가게든 회계 처리의 기초는 자금 흐름을 먼저 파악해야 되겠죠. 이 사건이 벌어지자마자 초창기로 알고 있는데 시민사회에서는 연달아서 이제 연대하여서 서명들을 하였습니다. 이 정의연 사태에 대해서 회계 처리는 문제가 없다라고. 저 이제 무척 당황스러웠던 게 뭐냐면 그분들께서 과연 어떤 실태를 파악하고서 그와 같은 지지 성명을 내었었는지 저조차도 사건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는 초창기여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황. 그리고 자꾸 정의연에서 그리고 그것을 대변하는 회계사분들은 준비하고 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검찰이 들어와서 이제 모든 게 불가능해졌다라고 말씀하는데 사실은 통장, 정의연 통장, 정대협 통장, 윤미향 씨 통장 가져다 놓고 일 시작하면 지금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뭐 검찰이 가져갔다고 해서 불가능한 영역 아닙니다. 통장 가져다 놓고 쭉 펼쳐놓고 시작하면 아마 제 생각에 정의원 정도 규모 되면은 한 3일 정도 하면은 뭐 한 두세 명 밤새워서 하면은 됩니다. 통장 가져다 놓고. 그건 지금까지도 안 하고 있는 거고요. 참고로 이제 아까 계속 우리 하 의원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이 계좌에서도 이제 문제점이 드러나는 게 뭐냐면 잘 아시겠지만 윤건영 씨 이제 차명 계좌이고요. 아까 우리가 말한 문제점들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계속 현금 입출금을 하고 있습니다. 현금 입출금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 돈 못 쫓아갑니다. 사실 그래서 현금 입출금이 일정 규모 금액 이상이면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영어 약자라 이제 또 까먹었는데 죄송합니다. 모 기구에서 우리나라 모 기구에서 저절로 자동으로 추적을 하고 그 추적 내역을 국세청으로 자동 보고토록 되어져 있습니다. 현금 입금과 현금 출금이. 근데 보시면 이거는 5월 17일 날 현금 입금이 되고 있죠. 5월 31일부터 6월 20일까지 현금 출금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통장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통장이고 거래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고요. 하나 뭐 본 김에 뭐 사건과는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만 5월 31일부터 이렇게 6월 1일까지 쭉 더해보면 1,350만 원인가 이렇게 출금되고 있는데요. 이걸 뭐라고 설명하냐면 보시면 5월 31일 김용모 당기 차익으로 공식 계좌에 입금함. 즉 아까 비밀 B통장, 우리 업계에서 B통장이라고 하는데요. B통장에서 1,300만 원을 출금해가지고 공식 계좌 미래발전연구원으로 집어넣으면서 김용모 씨 당기 차입금으로 넣고 다시 돈을 뺍니다. 6월 20일 날 돈을 빼는데 한번 내역을 읽어보시면 공식 계좌에선 빠져나오는 겁니다. 공식 계좌에서 빠져나오니까 이 B 계좌에선 입금이 되겠죠. 저기 보시면 지금 B 계좌와 차명 계좌와 공식 계좌가 서로 상보 관계이니까 서로 반대되니까 공식 계좌에서 1,029만 원이 빠져나오면서 뭐라고 써져 있냐면 김용모 차입금 상환으로 공식 계좌에서 인출하여 무자료 입금 따라서 원장님 차입금 중 1,300만 원은 공식 계좌상으로는 모두 상환됐고 그렇죠. 공식 계좌상으로는 상환이 됐고 실제로는 1,029만 원이 남아 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자꾸 비계좌와 공식 계좌가 서로 어긋나게 되고 비계좌가 있으면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이런 이유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것들 보면 되고요. 자꾸 이제 몇 가지 이제 맨 아래 하단은 그렇습니다. 자꾸 저 이제 뭐 뉴스공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몇몇 회계사분들이 공익법인 회계 처리 기준이 2018년에야 만들어져서 공익법인들은 이와 같이 회계 처리의 불분명함 이런 것들이 불가피했었다 하는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많이 의원분들 의원실에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국회에는 국회 회계 기준, 입법기관 회계 처리 기준은 없습니다. 그런 거 소상공인 회계 처리 기준은 없고요. 그렇게 되면 회계 처리 못 합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요. 회계 처리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 뭐 Generally Accepted Account Principle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각 단체 혹은 법인의 회계 규정이 있어서 그것에 따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국세청 공시와 관련해서는 서식마다 작성 방법이 있어서 그에 따르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뭐 이것을 비유하는 측에서는 자금 흐름의 불분명함을 비유하는 측에서는 여러 이유들을 대고 있는데 일고의 가치도 없다라는 것을 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이제 오늘 여가부 직원께서 안 오셨다고 하시는데 보조금 수입 지출 누락에 관해서는 이게 정의원에서 혹은 여가부에서 이걸 소명하려고 하면 금방 소명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왜 여가부 정의원이 이와 같은 대처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저럴 한 100보 1000보를 양보해서 수입 지출을 누락하는 행위가 있을 수 있다고 쳐보자고요. 그러면 그걸 보완할 수 있는 문서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정의원 여가부 책꽂이에 가면 있는 문서가 뭐냐면 보조금을 사용하게 되면 1억 7억 4,700 1,600만 원 1억 5천 3억 3천을 쓰게 되면 저기 그 정산 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토록 되어져 있습니다. 정의원에서 여가부로 정의원에서 서울시로 그 보고서 책꽂이에 꽂아져 있는 것 그대로 제출하면 되고 아니면 여가부가 안 하겠다고 하면 정의원이 기자분들에게 그리고 책임 있는 기관에 제출하시면 문제는 끝납니다. 거기 보면 어떻게 썼는지 돈을 어떻게 썼고 어떻게 집행됐고 어떻게 계획돼서 했는지 다 나옵니다. 그걸 지금까지 제출 안 하고 있고 하나 힌트는 그겁니다. 저는 이제 그 사건에 대단히 주목하고 이 이후에 잠깐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안성쉼터 관련해서 사회복지공동모금 측에 정의원이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이
이 플로우를 정확히 거의 똑같이 준용하거든요. 보조금을 사용하고 집행하고 그 내역을 이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제출하는데, 그때 보시면 이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그 제출된 보고서에 대해서 평가를 하였죠. 사업 영역과 회계 영역을 나눠서 평가하면서 사업 영역은 C, 회계 영역은 F라고 이제 그와 같은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런 이제 평가에 준용해서 여가부나 서울시에 제출된 보고서가 어떤 형태일 거라는 걸 추측해 보면 뭐 어느 정도는 힌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두 가지 것만 짧게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단발적인 하나하나 사건인데요. 이건 정대협 공시를 보시게 되면 이게 회계 처리가 아주 좀 황당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어려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2015년을 보시게 되면은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 장부를 좀 가져와서 보여드리면 좀 더 도움이 될 텐데,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통장을 봤더니 2015년 연간 수익 금액은 3억입니다. 그리고 지출은 1억 3,690만 원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린 예측이 가능하죠. 3억이 들어오고 1억 3,600을 썼다라고 하면 통장 잔고에는 얼마가 남아야 되냐면 1억 631만 원. 제가 조금 계산 틀렸는데 anyway 1억 631만 원이 남아야 되는데 정대협의 통장에는 저와 같은 금액만 남았습니다. 7,500만 원만. 지금 저런 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매년 정대협에서는 우리가 통장을 보면 자신들이 주장하는 수입 지출 내역을 보면 잔고가 왼쪽으로 남아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 7천 정도가 지금 비고 있다라는 것. 뭐 제가 안성 쉼터에 대해서 뭐 길게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모두 다 아실 텐데요. 당시 최초의 문제 제기는 위안부 할머니들 쉼터를 마포구에 두려는 과정에서 적당한 곳을 찾지 못해 안성으로 가게 됐다 했는데, 뭐 실상은 문제의 추적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은 명성교회에서 안성 마포구에 이미 주택을 하나 마련해 주셨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곳에 안성 쉼터로 갔다는 내용인데요. 보시면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뭐 다 잘 아실 테니까. 우선은 세무당국에 안성 쉼터 매도인이 세무당국에 신고한 취득가액이 5억 4,400만 원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뭐 백분 토론에서 최민희 씨가 발언한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도 뭐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제 반론들이 없는 거 보면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왼쪽 하단을 보시면 이건 지금 이제 안성 쉼터 매도인이 이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인데 7억 7,700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보시면 뭐 자세한 내용은 잘 보이지 않겠습니다만은 뭐 3억 6천, 2억 1천, 4,800 건평에 따른 평당 단가를 한 600만 원으로 쳤는데, 제가 요즘 보니까 강남의 이제 최고급 아파트들도 건평당 이제 금액을 한 6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최근에 2020년 현재. 참고로 그때의 600만 원은 조경 금액 뭐 이런 거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강남 최고급 아파트도. 그런 걸 보시면 뭐 어느 정도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제가 드는 의문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저게 뭐 좋다 이겁니다. 7억 7천이라 치자 이거예요. 안성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그러고 약간 당황스러울 때가 언제냐면, 저게 7억 7천이라 치면 매수하려는 사람 정의원 측은 안 사면 되죠. 저걸 굳이 왜 사냐는 거죠. 안 사면 되는 문제인데 저걸 자기는 꼭 7억 8천에 사야 됐다. 좀 황당한 의사결정이죠. 네덜란드의 튤립이 200만 원일 수 있다 이겁니다. 안 사면 되죠. 안 사면 되는 건데 꼭 자기는 샀어야 되는가. 안성에 저거를 8억 5천을 주고 샀어야 되는가, 그런 의문이 들고, 이 정도로 이제 회계 처리상의 문제점을 발견했고, 마지막으로 한번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이 이제 강조를 하시고 하셨지만, 왜 이런 회계 문제를 명명백백한 회계 부정의 문제를 자꾸 이제 진영의 논리로 몰고 가는지, 친일 항일의 문제로 몰고 가는지 무척이나 당황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회계사님 감사합니다. 사실 저런 장부만 보면 머리가 어지러우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오늘 좀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기 전에 간단히 그 저기 정의연은 1년 예산이 한 10억대 정도 되나요? 1년 평균 예산이 20억대. 아니 왜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은 저도 NGO를 해봤기 때문에 1년에 20억대면 대한민국 거의 최고 수준의 NGO 같은데, 그리고 저도 이제 NGO 하면서 회계사한테 일일 일개표 다 주고 했었거든요. 그 NGO는 공익 자기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상식인데, 저도 그때 정의연 단체 실무장과 그렇게 자세하게 해야 되냐? 아 이거 공익법인에서 그렇게 자세하게 해야지. 아무튼 토착 외국가 아니신 분들은 회계 부정해도 되는 뭐 이런 새로운 진기록을 남기신 것 같고, 바로 다음으로 그 이선옥 작가님 지금 유튜브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요. 구독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의연 사태를 돌아보다 여성운동 관점에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아 여기 김기현 선배님 오셨네. 예 바쁘신데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선배님. 잠깐 바로 한 말씀 하실. 네. 그럼 이선옥 작가님. 파워포인트 아니고. 아 지금 유튜브 트니까 그좀 해주십시오. 이선옥닷컴 유튜브 생중계 중입니다. 이선옥 TV. 마이크 안 켰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선옥이라고 합니다. 오늘 앞에 워낙 임팩트 큰 사례를 김경률 선생님이 해주셔가지고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관심이 덜한 주제일 수도 있지만 정의연 사태를 보면서 제가 나름대로 문제라고 느꼈던 영역에 대해서 얘기를 오늘 하기 위해서 나왔고요. 꼭 한 1년 2개월, 4개월 전쯤에 그 민주당의 최재성 의원실에서 비슷한 이제 여성운동 관련한 주제로 토론회를 기획을 하셨다가 지금 현재 정의연 이사장이신 뭐 이나영 선생님 등등 여러분들의 반대로 무산이 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1년 지금 4개월 만에 다시 이제 이번에는 미래통합당에서 주관하는 토론회에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것만 봐도 사실 여성운동의 파워가 얼마나 막강한지 제가 그걸 실감했습니다. 국회의원실에서 주관하는 그냥 이런 공적인 영역의 토론회 같은 것조차 특정한 뭐 사람의 말은 막아야 되고 그걸 또 관철시키는 그런 힘을 보면서 좀 놀라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처음 그 이용수 할머니의 본인 이제 활동가라고 칭하시는 이용수 할머니의 폭로가 있고 나서 정의연이 기자회견을 했을 때 이나영 이사장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반성해라. 위안부 운동에 대해서 그동안 뭐 책을 읽어봤느냐, 그다음에 뭐 집회에 나가 봤느냐, 모금에 한번 뭐 동참해봤느냐,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다 반성하셔야 된다, 이런 좀 고압적인 태도로 말씀하셔서 제가 놀랐는데, 저는 위안부 운동 관련해서 제가 책도 읽었고 영화도 봤고 논문도 봤고 그리고 수요시에도 참석해봤고 모금에도 참여해봤고, 그래서 일단 그분들 기준에서 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약간 여담 같은 얘기인데 일단 제 발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정의연 사태를 돌아보다 여성운동의 반성적 성찰과 여성가족부가 할 일이라는 주제로 오늘 발표를 지금 하려고 하고요. 일단 정의연이라는 그리고 그 전신인 정대협이라는 조직은 사실상 그 피해자 할머니라는 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한일 양국 간에 걸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시민사회 운동 영역에서도 매우 독특한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그 대의를 부정하지 못하는 그런 운동이기 때문에 사실은 박근혜 정부 그런 보수 정부 하에서도 뭐 외교부 대표가 정대협 대표를 만나서 어떤 정책을 설명한다든지 이런 정도의 좀 독특한 위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그런 독특한 위상 때문에 지금의 이런 사태, 어쨌든
어쨌든 비판의 성역이 되고 감시의 성역이 된 그런 결과로 오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 사태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은 여성운동 스스로가 이번에 여성운동의 그 주 동력이었던 피해자 중심주의나 2차 가해 논리를 이번 정의연 사태에서 스스로가 파탄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왜냐 하면, 그러니까 피해자 중심주의와 2차 가해 논리가 이 정의연 사태에서 중요한 키워드인 이유는요. 피해자 중심주의, 그다음에 2차 가해. 피해자가 없는 미투 운동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고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미투라는 운동 자체가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서 피해자 자신이 스스로를 드러내고 세상을 향해서 폭로를 하면서 그 정당성을 획득하는 운동인데요. 본래 미투 운동이라는 것은 자신을 드러내는, 피해자가 본인을 드러내는 것에 포인트가 있지 상대방, 그 가해자를 처벌하거나 폭로하는 것에 원래 초점이 있진 않았습니다. 본래 미투 운동은. 그래서 내가 그동안 가해자 혹은 가해자를 둘러싼 구조 때문에 말하지 못했던 그런 피해 사실을 말함으로써 다른 피해자들도 용기를 얻고 우리 사회가 이런 구조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는 운동이 원래 미투 운동의 본질이고 목적이었는데, 지금 미투 운동은 사실상 성범죄에 관한 모든 폭로가 미투 운동이라고 거의 규정된 상황입니다. 의미가 매우 확장됐죠. 확장되고 사실은 여성 운동이 매우 주관적으로 계속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본군 위안부 운동을 미투 운동이라고 할 때 과연 그 할머니들이, 피해자 할머니들이 가해자라는 일본의 존재가 두려워서 그동안 폭로를 하지 못했는가? 그건 아니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미투 운동이라고 하는 것과 초점이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이 미투 운동이라고 규정하는 자체가, 저는 이것은 그냥 여성 운동을 위한 규정이지 사실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규정은 아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피해자 중심주의가 대두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을 미투 운동으로 규정한 그때 할머니들, 그 피해자들과 그것을 동의를 구했는가? 피해자들이 이거 나도 미투 운동이라고 생각해 라고 동의를 하셨고, 이 운동이 어떤 운동인지를 이해하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과연 이 운동에서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사실 여성운동 스스로가 지금도 이용수 할머니에 대해서 답하기보다는 이 운동을 여성단체 연합 34개 성명서에서도 가장 첫 줄에 위안부 운동은 미투 운동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선언이 이렇게 중요한가? 이런 사태에 와서도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신다면, 저는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왜 이렇게 미투 운동을 계속 이 사안에 대해서 중요하게 끌고 가려고 하는가? 그것이야말로 할머니들의 존재가 있건 없건 이것을 미투 운동이라고 규정할 때만 힘을 더 얻을 수 있고 계속 이 운동의 대의를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피해자라는 존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들의 운동이 중요한 거죠. 그 운동과 운동의 대의. 여기에서 피해자의 존재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 여성단체 성명서를 보시면 이들이, 그 할머니가 제기한 문제, 수요시를 일단 나는 참여하지 않겠다. 그리고 수요시 중단해라. 그리고 운동 방향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그 성명서 어디에도 그 부분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저는 왜 여성운동 단체들이 이렇게 정의연 운동, 미투 운동을 지키는데 급급한가? 사실 수요시를 잠시 중단한다고 해서 그게 큰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게 무슨 큰 문제가 됩니까? 중단하고 할머니들과 그리고 다른 피해자 할머니들과도 심도 깊은 대화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 운동에 대해서 어떤 문제 제기를 하시는지 저는 충분히 숙고할 시간을 가져야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안 하고 있잖아요. 오직 지금 수요시 강행, 이 수요시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만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민운동 단체 연대회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 진영이 지금 총동원돼서 피해자인 할머니들이 아니라 수요 시위를 엄호하고 지금 방어하는 데 지금 거의 총력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기형적인 상황이죠. 사실은 그동안 미투 운동이라고 칭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피해자의 존재였는데, 이분들 스스로가 이용수 할머니에 대해서 나이가 많이 드셔서 기억이 왜곡됐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뭐 뒤에 배우 세력이 있다. 그 다음 그 할머니 원래 그런 분이었다. 이런, 사실 저는 망언이고 폭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그동안 성폭력 피해 사실을 폭로하고 나선 여성들에 대해서 혹은 피해자에 대해서 계속 가해졌던 2차 가해 그 논리를 집대성한 사실 말들입니다.
원래 행실이 그랬다. 제 뒤에 누군가가 있다. 그다음에 기억이 잘못됐다. 난 아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말이 나올 때마다 여성운동 단체들은 그걸 막아왔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전형적인 2차 가해다. 그런데 지금 2차 가해를 자신들이 할머니를 향해서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결론은 결국 자신들의 가장 그 미투 운동이라고 하는 그 운동의 중요한 논리, 그 두 가지, 피해자 중심주의도 이미 자신들이 파탄을 냈고 2차 가해 논리도 자신들 스스로가 지금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성찰도 없고 반성도 없습니다. 저는 그 상황에 대해서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상황을 계속 지켜보면서 제가 지금 뭐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위안부 운동은 사실 저는 미투 운동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미투 운동이라고 정의한다면 지금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피해자들, 그런 위안부 할머니들도 계십니다. 그럼 그분들은 미투 운동이 아닌가? 운동에 나서야만, 운동의 도구로 쓰여야만 미투 운동가라는 칭호를 얻고 규정을 받을 수 있는가? 정당성을 확보하는가? 이런 면에서 매우 일방적인 규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성운동계가 좀 자신들의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규정을 계속 강제하고 사회에 대고 얘기할 게 아니라 스스로 좀 성찰이 필요하고 재정립이 필요하다. 그다음 할머니들과 저는 지금이라도 수요시를 강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다시 운동 방향을 정리하고 모색해서 그다음 수요시를 진행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른 운동단체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피해자 중심주의 2차 가해 논리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그다음 그 자료줄을 보시면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했고요. 여성가족부 얘기 오늘 이 자리에 오셨기를 바랬는데 안 오셔서 좀 유감입니다. 어쨌든 여성가족부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꼭 정의원 사태뿐만이 아니라 정의원이 지금까지 그런 성역으로 존재할 수 있었던 사실 그 배경에는 여성가족부를 위시한 다른 여성단체들 그리고 긴밀하게 사업으로든 뭐 이념으로든 연결되어 있는 여성가족부 얘기를 사실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 여성가족부가 정의원과 이런 관계를 지금 맺고 있는 것은 저는 뭐 인적 연계도 물론 있고 여성가족부가 아까 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정부 부처 내에서 매우 독특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뭐 미니 부처고 뭐 예산도 적고 이런 뭐 앓는 표현을 자주 했지만 지금 사실상 여가부는 성역이고 전임 그 진선미 장관 때는 국감장에서 당시 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의 여성 편향적인 정책이 포퓰리즘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진선미 장관께서 굉장히 용감하시네요.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이 행정부의 그 장이 지금 입법기관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그런 태도가 적나라하게 저는 드러나는 사례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가위에서 감히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요.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만큼 지금 여성가족부가 성역이 되어 있고 그것은 여성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지금 단적으로 말하자면 여성가족부가 여성운동의 집행기관인지 여성운동의 예산을 국고를 내려주고 있는 주무부처로서 관리감독기관인지 정말 자기 위치를 못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의원 사태를 예를 들어서 본다면 그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에서 정의원을 대한민국 공공외교의 자산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정의원은 사실상 준 국가기관의 그런 역할이라기보다 사실은 위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가부가 사실상 지금 이 운동에서 김경률 선생님도 말씀하셨듯이 정의원 사태는 진영 논리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정의원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하면 뭐 토착 왜구가 되고 그 반일민족주의, 친일주의자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굉장히 단순하고 흑백 논리 안으로 지금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그걸 배격하죠. 그리고 일부 언론의 보도 태도가 과했다고도 생각하고 정의원에 대해서 감안하고 봐줄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성가족부는 그 진영 논리에 따라서 제가 해석을 하고 얘기를 해보자면 사실상 보수 정권 하에 어떤 관변단체로 우리가 규정되는 그런 친정권의 어떤 시민운동 단체의 외피를 두른 단체가 이렇게 그 내부 고발자에 의해서
회계 부정이 폭로되고 그 운동 방향에 대해서 잘못됐다라는 이런 폭로가 나와서 이렇게 사회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더군다나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고 이런 지경까지 상황이 벌어졌다면 과연 지금 이 정의연과 연대하고 있는 34개 여성단체와 시민운동단체 연대회의라는 굉장히 많은 단체들이 거기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런 단체들이 가만히 있었겠는가. 당장 주무부처는 전수조사를 통해서 명백하게 의혹을 밝히고 비리를 조사하고 처벌해라 라고 할 겁니다.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성가족부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국회 자료 제출 요구도 거부하고 그다음 예산도 그냥 그대로 집행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보도를 통해서 접한 사실을 보면. 그리고 여전히 지금 정의연과 정대협에 대한 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 그리고 이제라도 감사 이런 조치를 하겠다는 말이 없습니다. 실제로 하고 있지도 않고요. 그러면서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말도 사실은 불명확한 게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다라고 하면 어쩌겠다는 건지, 그러면 기소 의견이 나오면 그 시점으로 기소를 기준으로 결정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재판에 넘어가면 재판 기간도 수년이 걸리는데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뭔가를 결정하겠다는 건지, 사실상 이 답조차 명확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하죠. 주무부처로서. 여성가족부가 지금 수억 원의, 해마다 수억 원의 예산을 내려보내고 있는데 이런 사태가 일어났음에도 아무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것은 사실상 정의연을 비호하고 있는 것이지 그냥 소극적인 대처라고도 저는 사실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즉각 정의연과 정대협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가부가 막대한 예산을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여성운동 단체, 지금 성역이 된 여성운동 단체들에 대해서 전수조사에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통해서 정의연 사태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정대협이라는 단체에만 여가부 예산이 집중되니까 정대협이 그리고 정의연이 그 교부 권한을 가지고 지역에 있는 위안부 운동 단체들에게도 교부 권력을 휘둘렀다고 하는 그런 폭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위안부 운동을 하는 단체가 정대협뿐만이 아닌데 지역에도 그런 단체들이 있는데 정의연으로 돈이 내려가니까 그것을 마치 교부 권한을 가진 것처럼 그것을 가지고 권력처럼 행사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정의연 사업을 보면 그 막대한 예산들을 많은 여성 단체들과 사업으로 연계해서 집행해 왔습니다. 지금 전체 회계가 부실하면 사실 그 내역도 부실하게 집행되었다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죠. 그런 의혹에 대해서 명백하게 밝히려면 저는 정의연과 정대협이 그 관리했던 그분들이 그 운동단체가 관리했던 사실 위안부 할머니들, 생존 할머니들 몇 분 안 계십니다. 이제라도 할머니들 한 분 한 분 만나서 다 그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그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 쓰였는지 얼마든지 조사 가능합니다. 그걸 첫 번째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사업비로 연계된 그런 여성운동 단체들의 사업비에 대해서도 전국적인 저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을 사실 여성가족부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 선제적으로 그런 감사를 해서 과연 문제를 발견한 사례가 있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여성가족부가 여성운동 단체를 대상으로. 그래서 이것이 저는 그 경기도 이재명 지사께서 나눔의 집 그 의혹이 터졌을 때 즉각 조사해서, 그러니까 막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자신이 할 수 있는 행정력과 수사력, 직권으로 그 동원을 해서 수사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동안의 활동 이력에 대한 헌신은 헌신대로 존중하되 책임은 다른 문제다라고 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가져야 될 태도죠. 정의연과 정대협의 헌신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그것대로 존중하지만 드러난 문제에 대해서는 조사해야 된다. 이것이 주무부처로서 당연한 태도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뭐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저는 좀 개탄스럽고요. 그다음 그 여성가족부가 지금이라도 국가기관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정립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고인물은 썩기 마련이고 감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고요. 여성에게 취약한 면이 있다고 해서 여성운동 단체나 여성운동가들이 약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가 약자를 대변한다는 그런 명분으로 여성운동 단체에 대해서 이렇게 온정적이고 그다음에 직무유기에
가까운 태도를 취한다는 것은 사실상 행정부로서는 저는 입법기관들이 이것은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행정기관이라는 것은 모든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복무해야 되는, 그리고 중립적이어야 되는 그런 자기 정체성을 이제라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서 여성가족부는 여성운동 단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확인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건 좀 짧게 얘기를 할 텐데요. 어쨌든 이 사태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본질적인 문제가 뭔가, 그것에 대해서 좀 짧게 얘기하고, 어쨌든 입법기관의 의원님들도 계시니까 정책 제언을 하나 짧게 좀 드리자면요. 저는 시민운동이 국가기관과 양립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시민운동 자체가 권력과 자본에서 자유로운 독립성을 가질 때만 의미가 있고 그 정당성을 저는 인정해 줄 수 있는데, 지금 한국의 시민운동은 보수 쪽은 관변단체로, 이 진보 쪽은 뭐 각종 민간 거버넌스 등의 그 이름으로 사실상 어용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의 모든 시민운동 단체들이 보조금이 없으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이 없으면 사실상 존립이 위태로울 정도로 사업에서 그 의존도가 커져버렸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국가기관의 돈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그 시민운동 단체로서 정체성은 이미 전후 훼손되었다고 보고요. 이것은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국가기관과 결탁하는 결과로 돌아온다. 그리고 정의원 사태에서 보듯이 제가 국가가 중립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식의 시민운동 단체에 대한 지원은 중요하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국가가 중립성의 의무를 위반하는 결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떤 공직자와 인맥으로 연결된 특히 어떤 단체들, 그런 단체들에게 국가보조금이 유리하게 지급이 됩니다. 그런 현상은 그 해당 공직자의 구미에 맞는다는 이유로 특정한 어떤 정치적 메시지, 지금 위안부 운동에서 예를 들어보면요, 정대협에 대한 배타적인 지지, 배타적인 지원은 정대협과 정의연이 하고 있는 위안부 운동, 예를 들면 소녀상으로 상징되는, 그것은 위안부 운동의 한 갈래일 뿐이죠. 사실은 모든 사람이 동의하거나 지지한 운동이 아니라, 그런 운동 방식에 대해서 국가가 배타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국가가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시민사회 공론장을 돈으로 왜곡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국가가 사실상 취해서는 안 되는 행동인 거죠. 그래서 국민들의 돈을 그 국가공직자 개인이나 관료들의 성향에 맞는 시민단체에 몰아주는 그런 행동은 결국은 그 국가 권력이 국민의 돈을 강탈하는, 표현을 하자면 이것은 센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냥 건조한 용어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탈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의 방식을 싹 걷어내고, 제가 제안을 하나 좀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모든 분에게 제안하고 싶은 거지만 오늘은 그 보수 진영이라고 어쨌든 분류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의원님에게도 그렇고요, 새로운 정책 제안을 좀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것이 국가 중립 의무를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시민사회 공론장을 왜곡하지 않으면서도 국가가 또 민주시민을 양성하고 그걸 후원하고 시민들 스스로도 민주시민으로서 자신의 감수성을 계속 길러낼 수 있는 정책의 하나가 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보조금을 싹 없애고 그 돈을, 그 재원을 복지에도 쓸 수 있고요. 그 재원이 막대합니다. 그 보조금으로 1인당, 국민 1인당 얼마씩 바우처 형태로든 뭐든 민주시민금이라는 형태로 직접 돈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민들은, 국민 개인들 각자가 내가 지원하는 운동단체에 그것을 후원하는 겁니다. 그 돈과 바우처든 뭐든 그거는 그 용도로만 쓸 수 있는 돈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위안부 운동에서 정의연에 지원하고 싶으면 정의연에 지원을 하고, 다른 위안부 운동 단체에 지원하고 싶으면 거기에 하고,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운동을 지지하는가, 나는 어떤 운동을 원하는가, 나는 민주시민으로서 어떤 정치운동을 지지하는가라는 것을 국민 각자의 의사도 왜곡하지 않으면서, 국가도 특정한 운동을 그 중립 의무를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특정한 운동을 지원한다는 오명을 쓰지 않으면서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저는 시민단체에 지급되는 그런 보조금들, 막대한 사업비들이면 충분히 가능하고 남는 재원은 복지로 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시민운동 단체를 위한 돈잔치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돈잔치를 할 수 있다라는 제안을 매우 거칠지만 정책 제안으로 다듬어 보시기를 좀
말씀을 하나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고요. 정당은 어쨌든 국민 전체의 이득을 위한 포지션을 취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계신 보수 정당에 계시지만 이것을 보수 정당 혹은 보수 세력의 이익을 위한 이 사례를 가지고 활용하시기보다는 정말 국민 전체의 이득을 위해서 시민운동이든 여성운동이든 그리고 여성가족부란 행정부처에 대해서든 그런 관점을 가지고 비판적으로 제기하시고 또 책임자를 엄중하게 가려내시고 새로운 운동 방향을 정립하는 데 입법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제 발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발표 중에 우리 이명수 의원님 오셨습니다. 우리 김기현 의원님하고 같이. 예, 고맙고요. 의원님 두 분 중에 한 분 여가위원회를 꼭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두 가지가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저 미투 피해자 2차 가해 최초의 미투 운동이라고 본인들이 이야기했던 이용수 할머니에 대한 2차 가해가 있었다, 심각했다 하는 말과 또 하나는 여성운동단체 전수조사, 회계 전수조사 반드시 돼야 된다. 이 작년에 대구의 그 홍준현 의원이라고 민주당 의원인데 그분이 여성단체 예산 그 부당 활용, 낭비 심하다 했다가 민주당에서 제명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선옥 우리 대표님 민주당 계셨으면 제명되실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뿐만 아니라 여가부 자체에 대한 예산 감시가 그동안 너무 없었다에 대한 생각도 좀 들고요. 여성 운동가는 약자는 아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 같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 기륜영 전 도쿄 특파원입니다. 한겨레. 일본에서 이제 위안부 문제 외교적인 관점에서 그때 아주 적나라하게 보신 것 같아요. 그 경험담과 함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네, 저는 최대한 짧고 굵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근데 그 이선옥 우리 작가님 말씀 들으니까 여기 써 있지는 않은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게 정의연이 생각해보면 전에 정대협도 포함을 해서 이게 사실상 시민단체라고 얘기하는데 회원이 없습니다. 그게 왜 회원이 없는지를 우리가 그 이 단체가 만들어진 경위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위안부 문제가 이제 한일 사이의 어떤 그 중요한 어떤 문제로 발생을 한 게 대략 1990년 정도부터입니다. 그때 이제 윤정옥 근데 정재업 전 대표님께서 저희 한겨레 신문에 한 4차례 1월에 기고를 하면서 이 문제가 알려지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일본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거는 업자들이 한 거라는 식으로 이제 반응을 하면서 이제 한국에 있는 여성 단체들이 이건 안 된다,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여성 단체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정대협이라는 단체의 풀이 내용이 한국 정신대 문제 대책 협의회입니다. 그러니까 여성 단체들이 만들어서 만든 협의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직접 이제 회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아마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직접 폐비로 인하는 회원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단체들이 돈을 객출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그 초기 활동가들은 상당한 이제 박봉이나 그런 거에 이제 시달렸을 거라고 충분히 짐작이 되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이 문제가 너무나 중요한 문제가 되고 이 문제를 정의로운 방식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게 이제 한국 사회 모두가 동의하는 이제 대의가 되면서 여러 가지 보조금이 쌓이고 그러면서 좀 힘이 키워지게 된 게 아닌가,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된 게 아닌가, 뭐 대충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제 얘기를 이제 짧게 하겠습니다. 그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저는요, 이거는 일본의 국가 범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배상과 사죄를 하고 피해자들의 어떤 피해 회복을 위한 성의 있는 조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뭐 우리 하태경님도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뭐 최근 들어서 이제 여러 수정주의적인 의견을 가진 분들이 나오면서 이견을 얘기하시는 것도 보이는데, 저는 그게 우리 사회에 기본적으로 모여진 사회적 합의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거기 있는 한국 이제 피해자들이나 한국인들의 어떤 그런 마음을 잘 이해해서 순순히 이제 그런 조처를 취해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여성의 전시와 여성 인권에 대한 어떤 그런 인권 문제이기도 하지만, 제가 어떤 인권 단체가 했던 패치프레즈가 있는데 인권에는 양보가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무 멋진 말이고, 인권에는 양보가 없는 것이고, 특히 그 전시에 있던 여성에 대한 어떤 뭐 성폭력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양보가 없고 우리가 원칙적인 입장을 이제 견지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또 쉽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처음에 저희 이제 처음 증언을 했던 김학순 할머니께서 1991년 8월에 처음 이제 그 증언을 하시고 12월에 처음에 법적인 소송을 합니다. 일본 법원을 상대로요. 정부를 상대로 이거를 우리한테 대해서 조치를 취해 달라. 이 소송이 할머니가 97년에 돌아가시는데 2004년에 그 이후로부터 7년이 지난 2004년에 판결이 나옵니다. 패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 정부도 이 문제가 어떤 인권적인 사안이니까 여러 가지 해결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한 거죠. 그게 1995년에 나온 아시아 여성 기금입니다. 그래서 200만 엔씩 할머니들에게 찌구나이킹이라고 그러는 일본 말로는 찌구나이킹인데 이게 속죄금 이런 거를 지급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일본 정부의 예산으로 직접 이게 우리가 피해자들이 요구했던 법적 책임을 인정한 법적 배상이 아니다는 이유로 한국 사회에서 이거를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전히 미해결로 남은 거죠. 그러니까 일본 사회가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토야마 정권이 이제 민주당 정권이 2009년 10년에 나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전에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이거를 소송을 해도 안 돼. 정치적 해결도 한국이 받아들이지 않아. 그럼 우리가 국회에서 입법으로 이제 법을 만들어서 할머니들을 위한 어떤 법을 만들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토야마 정권이 그냥 들어오자마자 뭐 후텐마 기지 문제, 그러니까 주임미군 문제, 한국도 이제 주한미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잘못 거들어서 무너집니다. 그래서 얘기도 못 꺼내 봅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한국 피해자들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2011년 8월에 헌법재판소에서 이 문제를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거는 국가의 그 무작위는 위헌이다. 약간 이런 게 결정을 내놓게 되고 그제서야 이제 정부가 나서서 일본 정부와 이제 외교 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소송을 해도 안 돼, 정치적 해결도 실패해, 입법 노력도 무산돼. 그러니까 이제 외교적 협의를 하게 되고 이 인권 문제가 외교 현안으로 떠오르게 된 겁니다. 당시는 이명박 정부 시절이었으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나름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처음에 그 양반이 이 문제의 구조적 문제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2011년 12월에 교토에서 당시 노다 총리랑 정상회담하면서 이 문제를 그냥 전체 회담 시간의 절반 이상을 써먹으면서 강하게 욕을 합니다. 그래서 뭐 회담이 잘 될 리가 없죠. 막 싸우고 노다 총리는 그러면은 소녀상은 어떻게 할 거냐 싸웁니다. 그래도 그때는 민주당 정권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대책을 마련해보고 이건 어떠냐 저건 어떠냐라고 노력을 했지만 뭐 민주당 정권이 뭐 지지율 20-30%밖에 안 되는데 그냥 무너지게 되고 이제 한국 정부도 정권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 역사 수정주의라고 불리는 아베 총리가 등장을 하고 한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게 됩니다. 초기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초기에 우리가 다 기억하시겠지만 2013년 2월에 집권을 하고 나서 얼마나 이 문제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으로 일본 정부의 성의 있는 선조처가 있지 않으면은 안 된다라고 해서 정상회담을 보통 한일 사이에는 서로 이제 새로운 정권이 이제 나오게 되면은 뭐 가장 먼저라든지 뭐 미국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서로 정상 간에 방문을 하면서 정상회담을 합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엄청난 원칙적인 입장을 지켜서 정상회담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이제 일본에서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한국이 못 살게 구니까 제가 어떤 글에서 잠깐 이런 얘기를 썼지만 이 문제가 너무나 일본에서도 인정하기 너무나 더러운 전쟁 범죄이고 할 말은 아니지만 어디 가서 우리 3.1절에 있었던 제암리 사건처럼 학살을 어떻게 한 사건이면 군이 어떻게 실수를 해서 그런 거면 일본도 인정을 하고 쉽게 할 수 있었는데 너무나 더러운 범죄이기 때문에 이거를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온갖 얘기를 들으면서 일본에서는 혐한 붐입니다. 제가 그때 도쿄에 있을 텐데 2014년에 서점에 나가 보면은 웬 갖다 혐한 책입니다. 한국은 이래서 망한다, 저래서 망한다. 그래서 텔레비를 보면은 온갖 혐한 물결이 이제 일어나고 이제 한일 사이 이렇게 관계가 약화되니까 이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나서서 이제 소중한 두 동맹국이 이러고 있으니까 불러서 이제 맞춰서 이제 양국 간의 국장급 협의를 2014년 4월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엄청난 그냥 한국에서도 그렇고 일본에서도 그렇고 엄청난 진이 나는 시간들이 이어집니다. 그 결과 이제 도착한 것이 이제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2015년 12월 28일의 그 위안부 합의입니다. 이 합의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여기서 이 합의를 비판을 하자면은 2시간을 얘기를 할 수 있고 이 합의를 그래도 그쯤이면 열심히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또 2시간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교 합의라는 거는 상대가 있는 거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외교가 아닙니다. 당연히 국내적인 노력을 해서 할 수 있으면은 100대 0이 나오는 거죠. 근데 외교 합의라는 거는
49나 50일, 때로는 50일과 49의 싸움이고, 여기서 우리가 너무 이겨버리면 이게 또 합의가 유지가 장기적성이 없는 거고, 그러는 고투 속에서 이제 이 나온 합의인데, 개인적으로 보자면은 이 합의는 정말 뭐라고 이제 평가하기는 인권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너무 아쉬운 합의이지만, 실제적인 외교 현실을 고려했을 때 이 합의를 그렇게까지 우리가 무슨 굴욕이라고 할 만한 것이었는가 하여튼 복잡한 이제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제 그 합의가 나왔고 어쨌든 간에 협의한다라는 내용과 그 불가역, 최종적 불가역 이런 부분들이 우리 민심을 건드리면서 결국 이 지속 가능성이 좀 없어졌고, 굳이 매정하게 얘기하자면은 조금 그 이익의 균형이 맞지 않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그러면은 제가 이제 주제가 문재인 대통령의 문재인 정권의 대응이었으니까 당연히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인권 문제로 이제 접근을 하는 거죠. 합의가 나온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재협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대통령의 그 공약집에도 재협상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공약을 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17년 5월에 집권을 하신 다음에 2달 정도 있다가, 이게 이른바 그냥 적폐청산의 하나의 종류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TF를 만들어서 TF에서 이 그 합의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합니다. 5달이 정도가 지나서 이제 저희 선배님이고 지금 오사카 이제 총영사로 계신 그 오태규 선배님과 우리 저기 외교부 제1차관으로 계신 조세영 이제 차관이 이제 그 나서서 한 거죠. 이 결과는 이 합의는 부족한 합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그런 식의 결론을 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대통령이 그 말을 받아서 이걸로 인해서 너무나 이건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흠결이 있고 내용적으로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런 종류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보는 사람들은 그러면 당연히 정부에서 입장을 바꿔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일본 정부와 파기를 선언하고 재협상을 하겠구나라고 당연히 생각을 했고, 이제 대통령께서 1월 4일에 2018년 1월 4일에 할머니 8분을 모시고 이제 그 위안부 문제의 그동안의 상징이었던 김복동 할머니는 몸이 너무 아프셔서 이제 입원해 계시니까 오후에 병문안을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최선의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퍼포먼스로 이제 그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이제 따내신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며칠 있다가 이제 기자들이 이제 기사를 쓰기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이제 이거 파기가 되고 재협상을 하면 어떤 외교적인 파장이 있을까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되고 나니까 갑자기 정부 입장이 바뀌어서 이제 3가지를 말씀을 하는데, 하나, 재협상은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그럼 정부가 이후에 여러 가지 후속 조처를 하겠다, 여러 가지 피해자들의 어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그런 조처를 하겠다, 그리고 일본이 10억 원의 거출금을 내놨는데 이거를 쓰지 않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무슨 조처를 추가로 했는지를 제가 알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재인 정권도 자기가 야당이고 그럴 때는 이 문제 인권적 성격을 강조하면서 여러 가지 원칙적인 대응을 주문했지만, 정권을 쥐고 나서는 아베 총리가 우리가 재협상을 하자라고 요구를 한다고, 그럼 그쪽에서 이제 하자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겁니다 아닙니까? 그런데 아베 총리가 그 할머니들한테 사죄의 편지라도 보내달라고 일본 국회에서 일본 의원이 요구하니까 그럴 생각이 털끝만큼도 없다고 얘기하고, 한국에서 여러 가지 움직임이 나오니까 1mm도 움직이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상황에서 재협상을 요구해봤자 받아주면 얼마나 좋겠으면 재협상을 받을 리가 만무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현실적인 외교적 문제로 돌아와서 이제 재협상 요구를 안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좀 비판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약간 이런 그런 뭐랄까요, 좋은 데서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말을 하고서 정치적인 이득을 취하고 정말로 할머니들이 원하는 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정의연이 요구하는 것이 이 문제에 대한 일본의 법적 배상과 공식 사죄니까 그거는 외교 협상이 아니면 이제 풀 수가 없는데, 외교 협상의 이제 가능성을 이제 끊어버리신 거니까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정의연이 제가 이제 어떤 입장을 내놨는지 홈페이지를 가보니까 그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크게 어떻게 비판을 어떻게 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본인들의 기본적인 입장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원칙적인 입장을 밝혀야 되는데 그건 제가 안 봐서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된 상황이어서
과연 문재인 정부가 그럼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이제 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는 두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진보 보수 양진영의 대응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달라고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제 그쪽 정의원이나 그동안 그쪽 주변에 있었던 분들과 평소에 교류도 이제 많고 약간 이런 입장이었는데 아까 김경률 회계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어떤 회계 부정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뭐 나름 유중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그 나름 되게 그 허심탄회한 입장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초기부터 이거를 친일 프레임이라든지 뭐 그런 거로 이제 윤미향 저기 의원님이시죠. 본인께서 페이스북에서 첫날부터 쓰셨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여당 의원님들께서 동조를 하시고 뭐 토착 예건이 친일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이 도조한 친일 프레임을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너무 당황스럽고 실망스러운 느낌도 있고 약간 그런 측면이 있고 거기서 굉장히 저가 비판적이고 또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문제가 너무나 어려운 외교적인 문제고 지금은 또 이제 강제징용 문제가 걸려 있지만 한일 관계가 너무나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때 주로 이제 그 당시 외교 현안에 있었던 분들 특히 이제 지금은 야당 쪽 의원이 되신 우리 조태용 의원님 같은 경우가 그때 이제 외교 협의가 잘 안 되고 이렇게 됐던 이유가 윤미향 의원에게 있었던 거인 것 같은 발언을 여러 차례 하세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윤미향 의원이 알고 있었다 이걸 합의 내용을 이 사람이 좀 사익을 추구해서 뭐가 하다니 안 되니까 이제 뭐 너무 안 해나니까 얼굴이 무슨 뭐 백지창수처럼 됐다 이런 얘기하고 뭐 처음엔 찬성했는데 나중에 바꿨다 입장을 전환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그 국가가 정의연의 입장이 너무나 이제 한국 사람들이 지지를 하고 그래서 국가를 여러 가지 제약을 하는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그거는 정의연의 입장이 그냥 국가 그대로 정책이 될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 그래서도 안 되는 거고 또 이제 국익은 또 그 나름대로 따져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뭐 모두 다 윤미향과 정의연을 저기 뭐 마녀 사냥을 하듯이 이렇게 몰면서 모든 책임이 이쪽에다가 있다는 식으로 또 말씀을 하시고 또 쉼터에서 이제 여러분이 또 소장님이 돌아가시고 여러 뭐 비극이 이어지고 있는데 너무 이렇게 토끼머리나 여우 이렇게 하듯이 그 의혹을 제기하는 게 그것도 또 어떤 문제일까라고 이제 마지막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를 제가 오전에 이 말씀을 좀 굳이 드릴 건 아니었는데 제가 아침에 이 강상중 선생님의 그 지하철을 타면서 이 책이 있어가지고 그 책에 이제 이 나오는 구절인데요. 어쨌든 한일 관계가 지금 뭐 북한이랑도 뭐 최근에 관계가 안 좋고 지금 한일 관계가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인데 뭐 이런 말씀을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강상중 선생님 얘기입니다. 협량하고 배타적인 한일 간 애국 게임으로 인해서 국력과 국민적 에너지의 소모전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제3자가 뭐 다 똑같다라는 말을 하면은 한일 양쪽으로부터 강한 반발을 부를지도 모른다. 그러나 국가 간의 다툼에서 타국이 원래 뭘 원하고 뭘 두려워하는지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는 외교만큼 그 나라에게 치명적인 것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위안부 문제도 있고 앞으로 이제 강제동원 문제를 둘러서 이제 뭐 8월부터 다시 한번 이른바 외교전이라는 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서로 한일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여지도 엄청 많은데 그런 것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우리의 어떤 그런 한국인으로서 비난하기 어려운 그 진짜 민족주의적 정념으로 지금 그 여당에서 일본 외교를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연 그것이 우리의 지금의 사회적 이익이 무엇이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얘기를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위안부 문제도 결국 그런 부분에서 여러 고려가 있었으니까 결국 재협상에 나서지 않는 그런 결정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여권에서 여기는 아무도 안 계시지만 숙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좀 야당에서도 너무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뭐 너무 민감해하고 너무나 상처를 받고 계셔서 지금 무슨 말을 해도 좀 안 들어갈 것 같고 제가 여기 있는 것도 지금 제가 앞에 여러 가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니 전 한겨레 기자님 오신다길래 여기 이 자리에 오는 순간 토착 외구가 될 텐데 용감하시다고 그랬는데 주장하는 거 보니까 그 전에도 계속 좀 공격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도 이제 국회 들어오기 전에 NGO를 했기 때문에 가치 중심주의를 가지고 가치 근본주의 뭐 이런 데 가까웠는데요. 국회 들어오고 나서 이제 뭐 어쨌든 외교는 국익 현실주의 외교를 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게 이제
그게 다 우리나라 애국심이 많은데 우리 국민들이 저 왼쪽에 있는 분들은 반일이 애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오른쪽에 끝에 있는 분들은 반북이 애국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원래 빨갱이로 공격을 했고 좌파에는 저쪽을 우파를 친일파로 공격하다가 이게 이제 빨갱이는 종북으로 진화하고 친일파는 토차 외구로 이게 진화한 건지 뭐 더 악화된 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이분들이 외교를 볼 때 하는 이야기가 이제 본질 불변론이거든요. 이거 대화 무용론. 그러니까 이제 좌파 쪽에 있는 분들은 일본하고는 일본의 본질은 안 변하고 일본하고 대화는 무의미하고 그러니까 계속 영원히 싸워야 된다는 거죠. 또 이제 우파 쪽 끝에 있는 분들은 북한의 본질은 불변하고 북한하고는 영원히 싸우기만 해야 된다. 아마 근데 제가 보니까 요즘 조국 사태를 통해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그 토착 외구보다는 아무튼 이 극단적인 우파 쪽보다는 극단적인 좌파에 있는 분이 한 10배는 많다. 그 집회 모이신 분들 숫자를 보면 그래서 요즘 특히 저 민주당이나 이쪽에 좀 의원들이 힘드실 것 같고 그 와중에 금태섭 의원이 희생양이 되신 것 같은데 우리 사회 제일 큰 숙제 같습니다. 제일 큰 숙제 같고 이걸 잘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21세기 미래가 어떻게 결정이 될지 방향이 나올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그런 주제입니다. 우리 이제 앞으로 우리 일본군 성노예 문제, 위안부 문제 이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이 문제를 그 UN 자의적 구금 그룹 특별 보고관을 하고 계신 전 연세대 법대 교수님이십니다. 홍성필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많이 기다렸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96년도부터 이렇게 북한 인권 관련 활동을 시작해서 뭐 한 25년 정도 계속 그 주제를 가지고 일해 왔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92년도에 이제 유학을 갔는데 거기서 정신대 문제를 가지고 처음 논문을 이제 저는 뭐 국제법을 하는데요. 논문을 제가 예일 로스쿨에 갔었는데 거기서 이 주제로 논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원래는 저는 돈이 없이 유학을 갔기 때문에 이제 국제 경제 관련 논문을 쓰겠다고 아버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박사과정 올라가려면 꼭 그러는데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뉴욕에 계시다고 전화를 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그리고 남경학살 피해자들하고 세미나를 하는데 와달라고 이제 해서 92년도에 전혀 아무것도 뭐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문제라 저는 못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도서관에 가도 자료도 한 개도 없고 홀로코스트 자료는 많은데 뭐 일본군이 2차 대전 때 어떻게 했다 이런 자료는 거의 없어서 아이고 뭐 미국 생활도 이제 낯선데 이런 거 이거 안 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 할머님이 저보고 꼭 와서 세미나 하라고 그냥 매일 전화를 하셔서 가가지고 하다가 논문까지 이제 이걸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92년도 한국에 와서 윤정옥 교수님이 처음 시작하실 때부터 이제 얼굴도 뵙고 일본에 김경득 변호사란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70년대부터 제일 한국인이신데 사법시험을 붙긴 붙었는데 한국 이름을 김경득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고 그것 때문에 판사를 안 시켜준다고 그래서 이분이 소송을 해서 처음에 자격을 취득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일본 사회 시민사회에서는 일본 변호사님들한테 이 국제인권법의 중요성하고 공부를 알려주고 공부를 하게 한 처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유명한 분입니다. 근데 뭐 이 양반을 찾아갔을 때 이 양반이 그날 동경의 시오다쿠에 조그마한 사무실이 있는데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 양반이 저 시골에서 할머니가 한번 올라오셨는데 정신대 피해자 같으시다고 나랑 같이 가자고 여관에 지금 이 할머니 와 있다. 이래서 이제 가보니까 그게 일본에서 처음 소송을 시작하신 송신도라는 이제 할머니이셨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느끼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한국에 와서 정대협이라는 게 이제 만들어지는 걸 보고 이렇게 얘기하고 또 윤미향 씨가 이제 결혼 전에 거기 이제 직원으로 이제 들어와서 일하기 시작하는 과정을부터 시작해서 근데 저는 이제 그 후에 제가 이제 교수를 하게 돼가지고 96년도부터 유엔 인권 이사회 회기가 1년에 한 3개월쯤 있는데 정부에서 이제 그걸
공부를 했다고 해서 그걸 가보라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UN 인권 이사회를 한 30년 다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자의적 구금이라고 해서 UN 그 인권 특별 보고관, 우리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 하듯이 특별 보고관의 이제 하나인데 다만 주제가 이제 자의적 구금이고 북한 인권 보고관은 이제 주제가 북한이고 이렇습니다. 근데 그리 사실 지금 이제 일본과 관련해서는 그 얼마 전에 이제 그 일본의 정신병원에 함부로 갇히는 분들, 그 다음에 일본의 형무소에 이제 함부로 갇히는 분들, 또 최근엔 뭐 카를로스 고은이라고 해가지고 닛산 회장에 관한 사건,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뭐 박근혜 대통령에 관한 일도 뭐 들여다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감옥에 갇히거나 정신병원에 함부로 갇히는 분들 그거를 이제 진정을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일본 시민사회하고도 뭐 처음에 이 문제를 같이 도와줬던 토츠카 에스로라는 일본인 변호사가 계신데 그 양반하고도 이렇게 한 30년 넘어 서로 이제 알게 돼서 이 일을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을 볼 때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윤미향 씨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그리고 뭐 드러나고 있는 잘못들 이런 것에 대해서 누구보다 뭐 다들 그러시지만 안타까운 이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여기 이제 우리가 각자 이야기하는 목표가 뭐냐 이렇게 할 때 저는 한일 관계가 잘 되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있는 목표는, 그리고 국제 인권이라는 기준이 한국이나 일본에서 다들 이렇게 신장이 되고 공유가 되고, 그리고 시민 사회가 이렇게 성장하는 거, 그게 저는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뭐 그 관점에서만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피해자 중심주의란 말도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저는 제가 국제인권 분야에서는 제가 맨 먼저 쓴 것 같습니다. 한 90년대 논문 쓰기 시작할 때 이제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 그 남미에서 인권이 이제 90년대는 인권의 세기라고 합니다. 그때 여성 인권도 90년대에 다 아주 꽃피었습니다. 유엔하고 전 세계에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세계화가 진행이 되면서 공산주의가 없어지면서 여성지위에 관한 관심이 확 일어나는 계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이 일본 성노예제 이 문제는 정말 시운이 좋은 그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90년대에 인권의 세기가 확 퍼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조건이 갖춰졌습니다. 뭐냐면 보스니아 사태가 90년대에 있었는데 그때 전시 여성 성노예 문제 아주 국제적인 그 보스니아하고 어디죠? 헤르체고비나 거기서 이제 일어났고, 그리고 여성 인권이 됐고, 또 마침 홀로코스트 때 그 특히 여성 피해자들 하는 그 할머님들 중심으로 그룹들이 아주 그 파워 그룹들이 있었는데 유엔의 그 시민 그룹이 이분들이 이 주제를 아주 글래들리 테이크 해줬습니다. 아주 기쁘게 이거는 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박자가 맞았고, 또 이 문제에 초기에 관심을 가지신 여러 여성 활동가 분들이 훌륭한 분들이었습니다. 우수한 분들이. 그리고 윤정옥 선생 같은 분은 그냥 개인적인 동기로 여기에 뭐 하셨고, 그다음에 국제 활동을 이제 시작하는데 유엔이라는 그 국제 기구를 처음에 서로 어색했기 때문에 잘 못하는데 전색 도와주는 사람들이 생기고, 또 그 여성주의의 눈뜻이 이제 초기 활동가들이 좋은 분들이 가면서 제가 유엔 제 개인적으로 30년 경험에 이 운동처럼 최근에 30년 동안 성공한 인권 운동은 국제사회에 없습니다. 이건 우리의 자산입니다. 그리고 능력이고 우리가 이루어낸 성과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우리나라 자체에서도 90년대, 2000년대는 위안부 문제 얘기를 하면 남자분들은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나 어려서 듣긴 들었는데 뭐 창피한 얘기 못 꺼내냐. 근데 그 인식이 우리 사회에서도 사라졌고, 또 전 세계적으로 일본 이 문제가 국제 범죄다. 이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인식이 됐고 한일 간에서도 인식이 된 겁니다. 이 공로는 우리 규범 인식 자체를 전환시킨 공로는 이런 일은 굉장히 국제 인권 역사상도 드물고 한일 관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을 만든 겁니다. 피해자 중심주의란 말은 그 남미에서 이제 인권 재판소가 있고 이런데 거기서 새로 이렇게 피해자 말고 가족들이 와서, 왜냐하면 그때 남미는 막 10만 명씩 강제 실종이 돼서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80년대 전역에서 있어서 그게 소위 이제 강제 실종이라고 피해자가 나서서 자기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 죽어서. 예, 그러니까 가족들이 나타나서 주섬주섬 어디서 증거를 몇 개 들고 와서 사진도 없고 그냥 말로 그 친구들이 그러는데 그날 잡혀가서 없어졌대더라.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재판을 시작을 하는데 재판부가 과감하게 증거도 잘 모으지 못할 거고 사진도 없을 거고 그리고 형편도 어려울 거고 그리고 80, 90년대만 해도 지금도 남미 사회 일부에서는 과거의 인권 침해 세력이 정치적인 머저리티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살해 위협도 받습니다. 그러니 여러 가지 판단할 때 당신 피해자 중심으로 증거도 좀 완화해서 봐줘야 되겠고 진실 내용도 구제도 구제도 성씨가 다르다고 해서 안 된다 이런 것도 아니고 좀 넓게 피해자 범위도 보자 이러면서 그 피해자 중심주의란 말이 나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뭐 여성주의나 그다음 국제 형법이나 이런 그냥 형법 이런 데서는 또 범죄와 관련해서의 피해자 중심주의적이라는 말이 나왔고 국제 인권에서는 역사적으로 중대한 인권 침해에 대한 그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 생각에 두 가지가 저희가 논문 쓸 땐 제가 이거 논문 쓴다 그랬더니 미국 사람들이 전 예일 로스쿨에 갔었는데 교수들이 다 유태인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분들은 다 저 홀로코스트 뭐 경험자들이 다 뭐 친척도 있고 한데도 저보고 그거 한일 간의 이슈 아니냐. 그 네가 한국 사람이라서 이게 자꾸 쓰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 이제 그거 어떻게 극복을 하냐 생각을 하다가 첫 번째가 피해자 중심주의적이라는 이런 새로운 트렌드가 이제 맞겠다. 두 번째는 그게 아니고 이 문제의 핵심은 여성 인권 침해도 당연히 있고 근데 그보다 국가가 법하고 제도를 통해서 이런 성노예 제도를 실현했다는 거 그리고 그 국가가 아직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또 잘못 안 했다고 얘기하거나 하는 거 그게 문제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국가에 의한 테러다. 이게 국가에 의한 이런 범죄. 사실 북한 인권에 대해서 제가 북한 문제에 대해서 분노하는 이유도 뭐 정확히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을 했고 그게 이제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태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그냥 간단히 올리면 뭐 아까 뭐 여성가족부의 문제 그리고 이제 그 공익법인으로서 해야 할 일들에 관한 문제 그리고 또 시민단체로서 해야 할 문제 뭐 이 기본적인 문제점들을 너무 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자체보다 그건 일차적인 잘못이겠지만 거기에 대한 대응이 더 큰 잘못처럼 지금 사실은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빨리 이 부분이 투명하게 해결이 돼서 또 한일 관계에 있어서도 이 운동의 취지가 새롭게 살아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뭐 그런 기회를 많이 지금 놓쳐가고 있다 이런 게 이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80년대 80학번이라서 80년대부터 이제 인권 문제는 제가 80학번 때 이제 저는 광주 그 일이 있던 해라 제 인생 전반과 인생관 전체에 제가 나이 어렸을 때 그 일을 겪어서 그게 제 이렇게 모르지만 각인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확실히 민주화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많은 혜택을 본 나라입니다. 그리고 민주화에 강한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인권도 아주 압축적으로 인권 의식도 확 성장이 된 나라입니다. 민주화 운동하고 인권 운동이 다른 거냐? 본질은 다른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쨌든 민주화 운동이 굉장히 강력하게 전개되면서 인권 운동도 한꺼번에 올라간 문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민주화 운동이 정치화되면서 인권 문제가 정치화적인 세력하고 인권에 관한 운동하고가 이게 떨어지지 않게 되면서 그게 연동이 되면서 나중에 정치적 이슈 의제가 더 강해질 때는 오히려 인권 의제가 약화되는 그리고 인권 의제가 수단화되는 그런 문제점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운동이 민주화 운동과 함께 성장을 하면서 초기에는 그게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왜냐하면 민주화 운동이란 세력이 없으면 시민 운동도 사실은 그냥 아무렇게나 일어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민주화 운동이 정치화 운동이 되면 그 다음엔 이게 배타적이 되고
뭐 저 역시 제가 정신대 문제로 사실 그 92년도에 논문을 썼는데도 열심히 뭐 했는데도 그 후에 뭐 제 나름 개인으로서 활동을 했지 사실 단체적 활동을 하지 않았던 한 가지 이유 중에 여러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문제가 여성운동 차원에서만 배타적으로 전개된 면이 있어서 사실 뭐 다른 분들이 접근하기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운동이나 다 핵심적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해야 하지만 그게 정치적 중요성하고 사회적 중요성을 띠게 되고 아까 여가부 말씀도 있었지만 공사부 구분까지 없어지는 단계에 이르르면 반대로 그게 풀뿌리 시민주의 운동이나 시민주의를 배제하거나 배척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 되죠. 그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시민운동의 권력화 현상이 이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제 자체가 또 가장 국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일 간의 관계와 감정에 관한 것이라 결국 우리가 아무도 처리를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제일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지금이 이제 다시 이 운동에 대해서 제가 뭐 권고 드리는 것은 시민운동이 다시 지금 뭐 초기 지금 운동에 관여했는데 하시고 열심히 하셨는데 여러 가지 사회적인 비난이나 의혹에 부딪히신 분들은 어서 투명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서 단체의 그 명성도 다시 세우시고 그리고 또 새로운 방향과 새로운 힘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일할 수 있도록 빨리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뭐 생각합니다. 그게 뭐 달리 다른 방법이 있어서 이 운동을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일본에 가보면 일본 시민 사회가 상당히 위축되어 있음을 많이 느낍니다. 과거에 비해서 제가 이제 불과 이제 다행히도 저 코로나 때문에 못 가기 직전에 일본에 가서 저 일본 변호사협회 분들하고 이제 제가 하는 자의적 구금 일 때문에 한 400여 분 이렇게 모여서 토론도 하고 얘기도 하는 있었는데 제가 이제 이 정신대 문제로 논문 쓴 걸 이분들이 또 아셔서 처음에는 좀 그때 이제 막 그 이제 혐한이기 또 시작될 때라 가니까 이제 좀 껄끄러웠는데 근데 이렇게 얘기를 더 많이 이렇게 하면 한일 간의 문제도 해결해야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 주제가 지금 아베 정권이나 또 어떤 의미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정치적 의제화돼서 그 해결의 실마리를 더 어렵게 한다 하는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해서 거기 그 합의서라 소위 그 합의서라는 것에 앞으로는 국제사회에 가서 어디서도 이 문제 얘기 안 한다 우리 정부는 그랬더니 일본은 이 문제는 불가역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본다. 해결을 돌이킬 수 없는 해결이다. 그거는 핵폭탄 확산 금지할 때 쓰는 말인데 이 리버서블이라는 말을 써서 거기다가 불가역적으로 이걸 해결하겠다 이렇게 써 있어서 제가 이걸 보고 그리고 각자 뭐 잘해보도록 노력한다. 그리고 100억 원 액자리 기금을 이렇게 해본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너무 급히 해결하는 이런 걸 만들어냈다. 이런 생각이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니 뭐 다시는 얘기 안 꺼낸다는 것은 그 좀 바람직한 방향은 일본은 언제라도 독일이 하듯이 언제라도 이 문제가 나오면 계속 그건 잘못했었다. 계속적인 공적 확인을 해줘야 합니다. 그게 재발 방지를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오히려 그 입장을 취해줘야 되고 우리는 끝까지 얘기해 주마. 그리고 한국은 일본이 그런 자세를 유지하는 한은 한국은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다른 활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내용 자체가 사실상 거꾸로 되어 있고 지금처럼 뭐 정권 자체에서 일본에서도 이 문제를 그렇게 자기 정치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면 뭐 그건 뭐 해결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문제는 일본과의 관계는 해결이라기보다는 공존의 관계.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북한하고도 공존하자고 하는데 일본하고도 다른 것 그리고 빨리 풀 수 없는 것은 놔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걸 해결하려고 할 때 이상한 해결자들이 나타나고 그걸로 인해서 그 해결을 오히려 지연시키거나 못하게 하는 분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한일 의원 외교라든가 또는 한일 간의 교류라든가 뭐 지금 비행기 때문에 물론 뭐 어렵지만 코로나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다시 시작될 수 있고 또 그 정신대 문제 제가 왜 성노예제라고 썼냐면
이게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겁니다. 네. 저는 성노예제라는 용어를 선호합니다. 존중합니다. 그리고 이게 단체분들도 이 용어를 존중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 문제의 실질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 위안부란 말은 그냥 하나의 그 유품이 그 좋게 말하는 은유지 사실이 아니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한 이유는 국제사회에서 불법이라고 명확히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노예제입니다. 그리고 여성에 대한 성적 폭력 학대, 이것도 불법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그러니 거기에 방향을 맞춰줘야 이 문제가 규범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이 용어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영수 할머님도 그러시고 여러 할머님들은 개인적으로 내가 무슨 성노예냐, 나를 모욕하는 말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말씀도 하십니다. 그리고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진행 자체라든가 대단히 그동안 우리가 이 운동을 하신 분들이 전문적으로 접근했고, 그리고 노력해왔다. 그리고 이게 국제적인 그 인식을 얻게 되는 과정까지도 굉장히 성공적으로 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걸 개인적 과실로 이제 돌이키는 그 단계. 그러니까 넘지 못하는, 이게 우리나라 시민 사회가 앞으로 더 성장해 나가야 할 어떤 가장 중요한 그 인격적 결함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구조적 결함이라고 할까요? 그 문제에 지금 봉착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아까 뭐 그 보수 단체, 시민 단체에 대한 말씀도 있으셨었는데, 그 뭐 다른 단체들의 경우도 뭐 보수건 진보건을 가리지 않고 뭐 아주 운영이 열악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자금 관리가 부실해서 생기는 문제도 당연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번 우리가 얻어야 되는 교훈이 뭔가라고 정리했을 때 한일 관계를 제대로 다시 가져가는 거, 이 운동의 대의를 다시 살리는 거, 그리고 이 운동이 누구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그 차세대로 이어지는 것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뭐 이런 대의나 희망을 찾는 거, 뭐 이런 쪽에 모아졌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 홍 교수님 우리 인식 지평을 많이 넓혀주신 것 같습니다. 시간도 많이 됐는데 우리 김기현 의원님하고 유명수 의원님 뭐 질문 포함해서 할 말씀. 예. 질문을 다 듣지 못했습니다만 전체 상황을 조금 이해하면서 말씀을 질문 드린다고 이해하고 생각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가지 질문인데, 하나는 그 우선 뭐 간단한 질문부터 드리면, 우리 홍성길 보고관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한일 관계를 결론을 내지 말고 이게 특히 이제 위안부 문제, 성노예 문제에 대해서 조금 계속해서 과제로 안고 가자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언제까지 이 문제를 계속 그렇게 할 거냐? 일본이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적하면 잘못했습니다. 그게 반복될 수만 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이렇게 오지 않았을 것이다. 절대로 잘못했다는 얘기를 안 하려 한다. 그래서 예전에 뭐 고노 다마도 승계하지 않겠다는 노골적인, 오히려 그것이 자기 국내 정치적으로 더 득이 되는 국면이 앞으로도 계속 전개될 것 같은데, 그렇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는가? 어느 정부든 그러면 그냥 계속해서 놔두는 것이 가장 편한 방법이 손 안 대고, 그건 그 대법원 판례도 그렇게 계속 놔두면 그건 직무유기다. 그 외교적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다 간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럼 어떻게 할까는 요거 하나 질문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우리 김경일 대표님 말씀 제가 못 들어서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언론 보도된 것 관련해서 조금 김경일 대표님 입장을 제가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이게 민간 시민단체 운동이 우파든 좌파든 뭐 상관없이 정치하고 너무 깊숙하게 연결되면서 이게 그 순수성을 잃어가고 이것이 어느 경우에는 다 지금 국가적 불행으로 우파든 좌파든 커질 수 있다는 우리가 굉장히 노골적으로 요즘 드러나고 있거든요. 뭐 참여연대도 그렇고 뭐 경실련도 그렇고 지금 정의기억연대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이 좀 더 범시민적으로 일어났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어느 나라든지 우파도 있어야 되고 좌파도 있어야 되고, 우파만이 옳은 것도 아니고 좌파만이 옳은 것도 아니고, 시대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좌파가 필요하고 때로는 우파가 필요한 것인데, 그걸 딱 잘라서 무조건 하나만 옳다고 생각하고 밀고 나가는 형태,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그 버퍼존으로 시민운동이 중간 역할을 하면서 정치적인 충격을 좀 중화시키는 버퍼존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세게 때리는 그런 뭐 임팩트를 더 주는 충격을 더 주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그 개선책은 무엇일까 하는 그런 고민이 있어서 두 가지 질문을 한번 드리고 예,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십시오. 이명수 의원님도 질문이나 한 말씀 해주시고 답변하시는 걸로. 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뭐 저는 이쪽에 대해서 뭐 잘 알거나 전문적인 어떤 식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아까 우리 기린영 기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복합적인 성격이 많다. 이걸 균형적으로 좀 보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사실 뭐 정의연 사태 문제하고 위안부 할머니 문제는 별개의 것으로 봐야 되는데 우선 그 이번 정의연 사태를 보면서 저도 좀 놀랐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시민단체가 당연히 도덕성이나 투명성이나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걸로 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보면서 그렇지 않다는 걸 보고 특히 이번 그 딴 것도 아니고 이 위안부 문제에 관련해서 이런 일을 생각하면 결국 일본의 입장을 도와주는 거 아닌가 이 정의연 사태가 결과적으로 우리 입장을 더 어렵게 만드는 거 아닌가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 시민운동의 도덕성이나 투명성, 정당성에 대해서는 뭐 다시 뭐 제가 얼굴 말씀을 드릴 없이 빨리 하나의 경종을 울려서 이게 조기 수사고 조기 빨리 처리가 돼야 되고 저는 공직에 있다 왔는데 그동안 정부가 뭘 했냐 이 정대협도 정년까지 오랜 기간 동안 이게 이루어진 일인데 이게 정식 정부에 등록된 법인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여가부나 행정안전보건 복지부 인권위원회 감사원 심지어는 경기도 그 나눔의 집과 관련해서 이런 데 다 뭘 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직무 유기나 태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저도 걱정하는 거는 이 위안부 이런 관련한 시민운동 이게 필요합니다. 또 일본에도 반대로 이런 그 위안부 문제에 우리 입장을 들어주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와 연계해서 시민운동은 뭐 이것 때문에 위축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되 우리 경우에 지나치게 여야 보수와 진보 그다음에 우파 좌파 상호 간에 다른 입장을 저하고 너무 정치성하고 연계해서 이걸 기활해서 오히려 정치적인 어떤 이득을 취하는 그런 수단으로 이용하는 거 아닌가 그럴 정도로 주객이 전도되고 있는 것도 제가 보면서 이런 단체끼리 독도 문제도 그런데 우리끼리 국내 많은 단체들이 서로 입장을 좀 조율하고 좋은 의미에 좀 컨트롤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 그 사람들끼리 대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시민운동은 지속하되 그런 점은 좀 고쳤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제가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저희 지역구에 한 분이 거기 나눔의 집에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나눔의 집에 제가 몇 번 갔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역사적인 문제다. 역사적인 문제는 역사적으로 해결하고 또 이 해결 자체가 역사가 되겠다. 그 역사적인 문제라는 거 그걸 우리가 상당히 중시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인류의 보편적인 인권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거다. 굉장히 소중한 그런 그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고 이건 어떤 경우에도 외교 한일 간의 중요한 외교 현안 결국 외교적인 해결을 바탕으로 해서 그다음 알파가 돼야지 외교를 떠나서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고요. 여러분 얘기하신 이 피해자 중심주의 지켜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유엔이나 다른 나라와 국제적인 연대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이게 가야 되겠다. 또 이게 정부나 정권, 일본은 거의 대응이 일관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권이 바뀌고 그럴 때마다 자꾸 이게 대응 수위나 방법이나 내용이 달라져요. 이게 저쪽한테 우리가 강하게 얘기해도 잘 먹혀들지 않는 저 사람은 정권 바뀌면 또 달라질 거야. 이런 인식을 줘서는 안 되고요. 우리나라들이 일관성을 갖고 정부마다 거기에 다른 알파가 있어야 되는데 이 자체를 아예 그냥 흔들고 새로 시작하는 걸로 자꾸 하려고 하는 거 이거 문제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는 절대로 일본 정부의 돈으로 이거 해라지 말자. 저는 지금 박근혜 정부가 10억엔 받도록 한 거 지금 10억엔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먼 훗날 우리 일본 사람들이 10억엔을 주고 해결했다 이런 얘기 들을 겁니까? 사실은 이제 돈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건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진정한 사과와 반성 그걸 요구하는데 절대로 저는 일본 정부의 재원으로 해결하는 것건 저는 반대합니다. 그다음에 이게 이제 한지성이 있습니다. 이 할매분 안 계시잖아요. 그나마 살아있는 분들이 계실 때 이때 뭔가 해결에 관한 특별한 어떤 계기를 만들어요. 이제 돌아가시기 기다리는 일본에서는 강제동원도 마찬가지로 우키시마와 많은 사건이 있는데 지금 생존자 돌아가시기 기다리고 있어요. 일본은. 제가 일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본 거는 그러니까 이거를 정부가 좀 더 한시성인 문제라는 걸 인식하고 좀 나서야 되고요. 제가 볼 때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그런 해결 방법은 없다. 아까 말씀한 대로 결국은 그런 상태에서 해결하는 거고
박정희 대통령 때 했을 때도 뭐 청구권 그때도 보면 단서가 있어요. 앞으로 새로운 상황이 나오거나 그럴 경우는 언제든지 상대가 이의 제기할 수 있다는 거. 그런 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완벽한 해결 이건 어렵고 우리가 그때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과거의 문제였는데 앞으로 위안부 문제가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미래를 준비하고 우리 청년이나 일본의 청년들이 앞으로 미래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그걸 걱정하는 점에서 좀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나눔이 집에 몇 번 갔습니다. 제가 보건복지도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도 갔는데 그 나눔이 집에 가 있는 할머니들하고 몇 번 대화를 했는데 이 시설이 굉장히 열악한 건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시설 보조금을 주도록 했어요. 작년에 가을에 갔더니 마지막 준공을 하고 있는데 그 할머니들이 제일 원하는 게 뭐냐면 목욕탕이었습니다. 뜨뜻한 물에 지지고 싶다. 그 할머니를 표현하는. 근데 정부에서 그거를 공사를 마무리하는 게 없어요. 왜 없냐 했더니 요양시설의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감에서 얘기했더니 그게 안 들어가요. 이 보건복지부 장관이란 분이 법의 법령의 기준표에 목욕탕이 없어서 못합니다. 이런 답변을 해서 나는 공무원을 25년 한 사람인데 법에 있는 거는 최소한의 요건이지 그 이상을 해주지만 금지가 아닙니다. 그다음에 상임위 또 물어봤어요. 그게 도저히 안 돼서 이동식 목욕을 시설을 해주겠습니다. 아니 이동식 목욕이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따라야 되고 지금 대한민국 복지부 수준이 이 정도예요. 거기다 그 앞에 가보시면 나는 왜 집에 이 길이 꾸불꾸불해서 교행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특별 교부세라는 걸 행안부에서 주어가지고 그거를 돈을 줬는데 돈을 몇 년인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 돼. 왜 안 됐냐? 거기 한 집이 지금 보상인 거잖아. 아니 대한민국 정부가 그 한 사람을 설득을 못해서 난 제일 걱정이 일본의 기자나 언론이 와서 그거 다 찍어가가지고 우리한테 큰 소리 치면 대한민국 정부나 대통령 이런 걸 해결 못한다고 일본 방송에 대한 걱정이 많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그 문제 해결 안 되는 게 참 우리 정부의 능력이나 대응이나 수준이 참 한심해요. 이 문제 좀 다시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 주십시오. 너무 말씀드리고 이렇게 하시죠. 죄송합니다. 저기 질문을 제가 받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아서 끝나고 개별 질문해 주세요. 끝나고 개별 질문해 주시고 죄송합니다. 그 답변을 끝나고 개별 질문해 주세요. 그 홍 교수님부터 이렇게 쭉 순서대로. 아, 그냥 맞아 하시죠. 끝나고 제가 시간 드릴게. 끝나고. 오늘 주제는 단체의 그 건전성이 오늘 주제인데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위안부 문제하고 한일 관계까지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데 오래 참는 거 외엔 사실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70건 민사 소송이 다 패소하는 걸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북한 인권 지금 30년째입니다. 그리고 남아프리카 인권 그건 몇백 년 하던 거 70년대에 겨우 해결한 겁니다. 이 문제 지켜봐야 합니다. 한일 간의 문제 어쩌면 영원히 해결이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중요한 것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그다음에 어떤 노력을 얼마만큼 해나가느냐 하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 문제는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고 공존하려고 북한 인권 얘기할 때 내재적 접근 이런 말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본에 대해서도 일본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 제가 일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 무지 노력을 해봤습니다. 선생님 좀 나중에 저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예, 맞습니다.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모멘텀이 오느냐? 그럼 그 모멘텀을 언제 만들 수 있느냐? 어떤 조건이 갖춰지면 만들 수 있을까? 그걸 계속 고민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돈으로 주는 거, 돈으로 줘서 문제입니다. 인권 침해의 구제 방법 중에 현금으로 주는 게 제일 하수입니다. 근데 그게 제일 효과는 빠르게 보입니다. 정치하는 분들은. 그래서 강제징용이고 무슨 우리나라 인권 침해 모든 문제 현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피해자한테 돈이 제대로 가는지 안 가는지도 모릅니다. 주고 나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다시 생각이 돼야 되고요. 일본에서 2천만 원 주고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한국 돈으로. 근데 그게 족보가 있는 말입니다. 옛날에 2차 대전 때 일본이 전쟁했다고 저페니즈 인턴먼트라 그래서 일본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미국 시민인데 일본 사람들을 전부 네바다 감옥에 사막에 가뒀다가 다 죽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부시 대통령이 1인당 2천만 원씩을 주고 사과 편지를 쓴 적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고작 생각한 게 이제 그걸 가지고 아이디어로 삼은 것입니다. 돈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 돈을 받아야 합니다. 제 생각엔. 그러나 그 돈을 받는 이유, 경위, 그 후에 그리고 과정, 그게 뭐냐? 그게 더 중요하다 이겁니다. 저도 우리 시민단체 쪽에서
한 번도 일본에 대한 주장하고 요구하는 것은 들어봤지만 어떻게 해결해야겠다는 해결을 안이나 과정을 이렇게 해봅시다라는 거를 모색하는 건 사실 못 들어봤습니다. 그게 가장 안타까운 사실 부분이고 지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예. 저기 김기현 의원님 좋은 질문, 좋은 이런 표현도 좀 실례되는 것일 수 있지만 답변을 아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도. 예, 예. 참 저로서는 답변 드리기가 곤란하고 참 부끄러운 그런 질문인데요. 시민사회가 해야 될 영역, 이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지만 가끔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기업 내에서 검수팀의 역할이 이렇게 시민사회 영역이지 않나. 물건 70개 70개 주문했을 때 70개가 맞는지 틀리는지, 단가가 20만 원이었다라면 20만 원이 맞는지 틀리는지 적절한지 이걸 검수하는 게 시민사회 영역이 아닌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주 사소하다면 사소한 건데 이거로 큰 부정들이 예방이 되고 실제로 미연에 방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번에 그 조국 사태 때도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한가운데 있었지만 윤미향 때는 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 정도는 다 받아들이겠지 하면서 저는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고 또 전문적인 회계의 영역 재판단이 틀리진 않고 확증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건지 하는데 저는 이제 상당히 당황스러웠고 좀 시민사회에 대한 어떤 실망이 극에 달하게 됐는데 결국은 교과서적인 말씀입니다만 시민사회라고 하는 건 정치 영역, 경제 영역에 대해서 제3의 영역에서 섞이지 않고 이분들을 감시하는, 견제하는 그런 것이어야 되지 않나. 이런 하나마나 말씀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예. 우리 김 기자님. 30초만. 예, 우리 할머니께서 하신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그 미래 한일 젊은이들이 이제 희망이다. 이제 우리를 구해줄 거는 그러니까 얘네들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외교적인 협상이나 이런 걸로는 아까 홍 교수님께서 얘기했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게 대책이 안 보이는데 어쨌든간에 이거를 교육과 전승을 통해서 이 문제가 정말로 일본의 정말 너무나 나쁜 더러운 국가범죄였다는 거를 그냥 30년 지나고 세대가 지나도 계속 그런 기억들이 한일 간에 공유될 수 있으면은 그게 어떤 장기적으로 봐서 해결이 아닐까 싶고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우리 시민사회가 이제 노력을 해야 될 거가 아닌가. 그게 결국 할머니가 원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의원님들 계시니까요. 여성가족부에 대한 좀 더 강도 높은 압박과 감시를 통해서 이 사태의 한 부분을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2시 전에 마치려고 했는데 조금 2, 3분 늦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